그 이게 줄 내리는 위에서 꽉 떨어지는 거 있거든요. 예? 그리고 뭐 동작이 항상 과해. 그리고 남을 자꾸 봐. 이렇게 봐, 이렇게. 저 추운데 뭐하러 가나, 저 정말. 그러다가 제주도에서 왜 가게 됐냐면, 이제 그 영상을 먼저 봤어요. 그분의 원리는 이거예요. 러시아에도 가면 막 얼음 거기 싹 들어가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저는 일단 추위 많이 타가지고 좀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분의 원리는 이거예요. 냉탕에 들어가서 성공한 게 아니라, 냉탕은 보통 사람들이 춥잖아요. 아주 특이한 경우 아니면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각오를 한다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각오. 내가 추운 곳에, 저렇게 강력하게 추운 곳에 들어갈 정신에 뭘 한다고요? 각오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오를 반복해서 하는 게 몸의 그거보다는 정신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자, 살다가 보면 힘든 일이 와요. 여러분이 수많은 고민을 제출해요. 자, 그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요, 태도나 각오예요. 자, 이런 일이 왔어. 근데 그럼 난 이렇게 하겠어. 딱 이런 거. 이거를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냉수 마찰은, 냉수 목욕은 찬물에 들어가서 좋아지는 그게 아니라 당신의 멘탈에 대한 훈련이다. 그래서 당신은 점점 당신 앞에 힘든 일이 올 때 각오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사람들이 뭐 성공하고 뭐 어쩌고 뭐 이렇게 뭐 영어로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듣고 성공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래, 맞아, 각오야, 각오. 그리고는 이제 제주도에 가서 마침 친한 동생이랑 놀러 갔는데 바닷가에 민물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동그랗게 현무암으로 쌓아놓은.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저하고 그 친구 둘만. 이제 다 벗고 들어가. 그냥 수영복고 입고 들어가지 않거든요. 다 벗고 딱 들어갔는데 이 민물이 한라산부터 쫙 내려온 거잖아요. 얼어버릴 것 같아요. 어디가? 머리가 얼어버릴 것 같아요. 머리가. 뭘 생각한 거예요? 머리가 너무 추워서 머리가 얼어버릴 것 같아. 근데 저 혼자면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근데 자꾸 걔가 형 들어가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 너무 추운데. 근데 에이, 해병대가. 그리고는 이제 걔는 육군 나왔는데 걔가 먼저 들어가가지고 막 하니까 괜히 해병대 때문에 형 뭐 해병대에서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막 그런. 저 육지에서 근무했어요. 해병대 가서. 저 이사단이어가지고. 해병대 아니고 해병대였단 말이에요. 그냥 육군하고 똑같이 계속 육지 생활만 했단 말이에요. 나 포병 부대 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도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나이 먹고도. 내가 진짜 원해서 간 건 아니야. 그거 한 뭐 10% 있는데 상황이 좀 뭐 그렇게 흘러가. 여기서 안 하면 나만 좀. 그래가지고 거기서 했는데요. 한 10분, 15분 했거든요. 근데 이 물에 힘이 있더라고요. 찬물에 힘. 그리고는 이제 오토바이 타고 올라오는데 걔랑 둘이서 처음으로 몸이 느낀 거예요. 마치 무슨 실존적 느낌이에요. 그날의 덥고 습한 찝찝한 에너지가 인간에게 끼잖아요. 근데 이거를 찬물이라는 느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그거를 전부 다 긁어내려가고 내 갱년기도 좋아지고 뭐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일단 제가 보기에 정신의 대부분의 질환은 너무 추우면 느낄 수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21살에 죽으려고 하다 알아냈다니까요. 제가 죽으려고 21살에 전문대
떨어져가지고 엄마가 저보고 똥멍청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멍청이라고 그랬으면 안 죽으려고 그랬는데 무슨 멍청이요? 똥멍청이라고 저한테 말한 게 아니라 친구 엄마들한테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저보다 1살 형인데 하나는 연대 건축과를 가고 하나는 홍대 미대를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전문대를 재수해서 떨어지니까 그 엄마들한테 우리 자식 새끼들은 대급박에 똥이 들어있다라는 이론을 발표하신 거죠. 그리고 저는 그걸 집에 가다 들은 거예요. 엄마가 친구 엄마한테 얘기하는 걸. 엄마가 내 인생의 보루였는데,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슬퍼하면 난 죽어야 된다. 여러분, 그것도 인간 오해예요. 엄마가 슬퍼한다고 왜 자식이 죽습니까? 엄마는 엄마 슬픔이 있고 나는 그게 영향은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엄마의 기쁨이 못 됐다고 죽어요? 그게 뭔 말이에요? 사회가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리고 희한하게 여러분, 한국의 애들은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려고 하고요, 엄마 아빠가 실망하면 자기의 존재를 너무 없애버려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갖고 계시다면 제가 중요한 거 하나 소개할게요. 웨스트민스트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요, 사람의 목적이,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쁘시게 하는 거하고 기뻐하는 거하고는 깻잎 한 장 차이인데 하늘과 땅이에요. 내가 내 엄마를 기뻐하는 거하고 엄마를 기쁘시게 하는 거하고 다르다고요. 엄마를 어떻게 해야 기쁘게 하지? 공부를 잘해야 되나? 말을 잘 들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강사님, 애들이 저를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저녁 바로 알 수 있어요. 엄마가 집에 저녁에 들어갔는데 집안 분위기가 환해지면은 그 엄마는 애들이 엄마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갈 때 뭘 보시냐면 엄마가 들어가는 순간 애들이나 집안 분위기를 보세요. 그 분위기가 환해지는 집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집은 엄마가 나가면 집이 환해지는 집이 있어요. 막 애들도 막 환해지고 막 남편도 환해지고 막 엄마하고 애들하고 막 새엄마 고르고 막 난리가 나고 막 이런 엄마 있단 말이야. 막 넌 어떤 엄마가 좋니? 그래서 아빠, 우리 엄마 빼고 다 좋아. 저는 특별히 오늘 몇 사람이 이쪽에 왔다고 생각해요. 자, 기쁘시게 하는 건 벌벌 떨면서 기쁘게 하려고 한다고요. 근데 기뻐하는 거는 그 사람이 있어서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완전 달라요. 이 단어 하나로 신앙이 완전히 재정립되고 이 단어 하나로 엄마하고 자식 관계가 완전히 바뀌어요. 삶에 대한 자세와 태도 완전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언어는 엄청 힘이 있고 중요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거기 사우나를 하면서 그걸 하면서 이게 쫙 좋아졌어요. 그래서 서울에 와서 더 의지가 생긴 거예요. 각오가. 그래서 찬물에 안 가는데 제 인생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도 2번 들어갔다가 조금 또 나오고 그러면 이제 몸이 아는 거예요. 이게 나랑 잘 맞고 강연을 할 때도 너무 좋고 괜찮구나. 그러면서 이 생각이 마지막으로 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찬물에 들어가는 냉수 마찰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보통 부모나 선배나 어른 세대는요, 자기가 좋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후배나 자식에게 어떻게 해요? 강요하거나 권유를 해요. 근데 자식에 대한 애정이 많은 사람일수록 권유를 하는 게 아니라 강요를 해요. 너 이거 아빠가 벌써 40년째 하는 거야. 촤! 너 이거 해. 그런 엄마 아빠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보기에 우주는, 세상은
수평이 아니에요. 수직도 아니에요. 되게 입체적이에요. 자, 지금 중세 시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 제가 약간 갈릴레오가 된 느낌인데,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지구가 평평해요? 아니면 둥글어요? 둥글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지구는 평평한데 멀리서 보면 둥글어요. 우리가 가까이에서 보면 평평하죠, 당연히. 근데 저 멀리에서 보면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리고 우주는 이렇게 일직선이 아니에요. 되게 입체적이에요. 이 말에 되게 쉬운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경험해서 좋다고 네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저는 언제 그게 좋아지냐면 50살이 되고 나의 때가 왔고, 그러니 내가 그게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가 그때 성공한 거는 그때 그분의 시간대가 있었고 그분의 그 지점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우를 범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거 좋고 냉수 마찰 좋으니까 너도 이거 해. 이 상당히 강력한 폭력이 집안에 되게 많아요. 그리고 종교에도 있고 학계에도 있고 스승과 제자 사이에 있고 선후배 사이에 있고 직장에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튕겨 나가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걸 하기 시작해요. 근데 나는 내가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면 찬 가운데 가면 좋은데, 난 찬 사람인데 찬 곳 가면 어떻게 돼요? 뒤져요. 나 몸이 찬데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갱년기도 오고 몸에서 계속 열이 나고 뭔가 그러니까 그때에 이게 맞은 것 같아요. 그러면 부모나 선생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보기에 내가 그때쯤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나한테 좋은 느낌이 오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부모나 어른들이 자기가 그때 해서 자기가 먹어서 자기가 경험해서 좋으니까 그걸 강요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최종 결론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이 돼요. 세상의 가장 잔인한 폭력이요. 부모가 자식한테 30년 하는, 남편이 아내한테, 아내가 남편한테 40년 하는, 사장님이 직원한테 하는 30년의 폭력. 그러니까 갑자기 튕겨져 나가거나 그만두겠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이 맛을 제대로 못 느끼는 거죠. 저 그날 진짜 사우나 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끝나고 밥을 먹었거든요. 그 안에, 사우나 안에 밥 하는 데 있더라고요. 제육볶음 먹을까 스팸 볶음밥 먹을까 하다가 스팸 먹었어요. 스팸 먹는데 반찬으로 가지가 나왔어. 가지가 나왔는데요, 가지를 딱 먹는데 못 먹겠는 거예요. 가지에서 향 냄새가 나는 거예요. 향. 제사 지낼 때 향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골로 보내려고 하나? 이게 왜 제사상에서 나도 냄새가 나지? 그래서 다른 나물을 먹었는데요, 거기서 또 향 냄새가 나요. 그러면서 그때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요, 여러분, 사람이 되게 오래 기억하는 감각 중에 하나가 향이래요. 여성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지하철 내려가려고 하는데 어떤 남자가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낯선 남자에게서 그 오빠의 향이 나면서 갑자기 뇌에서 음악이 들려요. 다리 다리라 리리리. 그러면서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해. 내가 이 새끼만 안 만났어도 그 오빠하고 내가 진짜. 그리고 비가 바닥바닥바닥, 그 향기, 스킨 향, 돛담배 그려진 그 스킨이 있거든요. 그거 다 하얀색으로 된 거. 다 제사상 그 나물에서 나는 향에서 딱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나물을 싫어했던 이유. 저희 집이 종갓집 장손이라서 1년에 제사 6번, 추석, 구정 2번, 8번 제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먹는 나물에는 대부분 향 냄새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사를 7시, 8시에 상을 올리고 12시에 귀신이 올라가시니까 그때 파해요. 그러면 이 음식에 4시간 정도는 향이 계속 배어요. 왜냐하면 향을 앞에다 꽂잖아요. 그러니까 향이 근데 모기향처럼 이렇게 돌아다닌다고요. 그래서 음식을 다 적시는 거예요. 사과. 그 사과 위에 이렇게 한번 깎는 거 아시죠? 제사상에 있는 거. 그리고 밤. 그러면 이제 막내 누나 김미자가 사과 같은 거는 지가 처먹으려고 그게 제사상에서 내리자마자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불 사이에다가 넣어놔. 지가 먹으려고. 그러다가 까먹어.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엄마가 이불 정리하려고 봤는데 거기에서 사과가 이제 곰팡이가 돼가지고 그러면 저 잡년이 이렇게 하면서 또 김미자를 잡아. 이게 우리 집의 레파토리예요. 근데 그 모든 기억이 다 나는 거예요. 향 냄새가. 그래서 그 음식을 버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 냉수 목욕이 싫었던 게 아니고요. 그걸 강요했던 아버지가 싫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싫은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적인 강요를 했던 그 기억이 싫은 거죠. 그게 결혼에도 붙어 있어요. 여자에게도 그 향이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여자는 남자에게 그 향이 붙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에, 어떤 사람은 지역에, 어떤 사람은 종교에 그 냄새가 붙어 있는 거죠. 정성과 사랑이라는 이름의 향 냄새가. 그러다 보니 아예 이걸 버려버리는 거예요. 즉, 목욕물이 더러우면 목욕물만 버렸어야 되는데 뭘 같이 버려요?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조금만 도와줘 보세요. 저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다라이, 조그만한 다라이에 물을 넣고 애를 목욕시켜요. 그러니까 목욕시키다 보니까 물이 더러워졌어요. 그럼 뭐만 버려야 돼요? 물만 버려야죠. 근데 뭘 버려버려요? 다라이가 아니고요. 다이소에서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라이? 다라이 안에다가 물을 넣고 애를 넣고 목욕을 시키잖아요. 깐난쟁이들은. 자, 그럼 이제 때가 나와서 더러워졌어요. 그럼 뭐만 버리면 돼요? 물을 버리면 되죠. 근데 뭐를 같이 버려버린다고요? 애기를 같이 버려버린다는 거죠. 향냄새가 묻은 가지를 평생 안 먹듯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성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라는 이름으로, 선배라는 이름으로 누군가가 우리에게 아쉽지만 폭력적인 걸 가한 때가 있어요. 너 이거 좋으니까 해. 찬물 들어가. 너 그래야 성공해 임마. 아버지가 아는 사람 전부 그렇게 해서 성공했고 아빠도 찬물에 들어가자마자 성공했어. 그런 아버지, 그런 선생님, 그런 선배, 그런 스승, 그런 회사 사장님. 더 웃긴 건 그 말을 듣다가 내 안에 그가 생겨버린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결혼이 싫은 게 아니었어요. 그 결혼에 묻었던 향냄새가 싫었던 거죠. 여자가 싫고 남자가 싫은 게 아니었어요. 그 종교가 싫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성직자가 싫었거나 그들의 공동체가 싫었던 거예요. 그게 그 종교의 본질과 같이 섞여 있으니까 우리는 통째로 버려버리게 된 거죠. 아직 발등에 상처가 다 안 나와서 맨발로 나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TV 프로그램을 이렇게 한 시즌을 하게 된 게 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봤군요. 네, 많이 했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고두심이 좋아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됐어요, 여러분. 고두심 선생님하고 둘이 여행을 하는 프로예요. 근데
보통 프로그램이 나가는 거는 1시간 전후 나가거든요. 근데 촬영은 10시간 전후를 해요. 그게 이제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찍는 것도 이게 편집을 하다 보면은 이게 뺄 거 빼고 뭐 이러다 보면 살이 별로 안 남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야외에서 거의 다 찍는 거잖아요. 지방을 가가지고. 근데 들어오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프로는 여러분 그 고두심이 좋아서 보신 분 계시겠지만 고두심 선생님하고 저의 케미가 어때요? 어울려요? 선생님하고 너무 잘 맞거든요. 너무 잘 맞고 선생님은 가까이에서 보면 더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끝나고 오면 이틀을 찍는데 너무너무 피곤해하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하고 케미가 너무너무 좋은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루에 12시간 찍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10개쯤 찍을 때 그 이유를 알아냈어요. 인생이 유난히 피곤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쵸? 분명히 남편도 잘 나가고 애들도 잘 되고 본인도 뭐 자기 일 잘하고 난 피곤할 게 없는데 근데 되게 피곤하고 근데 또 희한하게 별 가진 게 없는 것 같은데도 되게 에너지틱하고 인상이 좋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쵸? 엄마는 두 종류예요. 인상하고 진상 이렇게 있거든요. 이 진상은 화상하고 동의어고요. 도라이 다 똑같은 맥락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그냥 가방도 좋은 거 들었어. 막 가방도 뭐 채널 뭐 프랑스 똥 뭐 에르메르 막 이런 거 들었는데 뭔가 피곤해. 근데 어떤 여자분은 그냥 가방도 그냥 교보문고 그 종이 가방 2개 해가지고 안 찢어지게 막 거기다가 매직으로 샤넬이라고 써서 다니고 막 또라이인데도 밝아 표정이. 되게 에너지가 있고 감사해하고. 저는 최근에 그 원인 중에 하나를 알아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생각하는 지금 이 방송에서는 제가 이 마이크만 쓰잖아요. 근데 제가 저 마이크를 분장실로 딱 갖고 갈 때 습관적으로 제일 먼저 뭘 확인할까요? 맞아요. 이거 꺼졌는지를 확인해요. 왜냐하면 저기 조종실에서 안 끈 채 제가 저기에서 여기서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하고 내려다가 진짜 씨 오늘 또라이들 너무 많이 왔네 씨. 나 진짜 씨. 예를 그렇다는 게 아니라 for example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잖아요. 에?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잖아요. 마이크 켜져가지고 뭐 그래본 적은 없지만 근데 이 12시간 방송을 찍을 때는요 어떻게 하느냐 그 마이크를 찰 거 아니에요. 마이크를 옷 안에 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벨트 같은 거 우리 어머니들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나온 거 이렇게 넣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 복대 같은 거 그 복대 같은 걸 띠를 이만큼 해가지고 주머니에다가 마이크를 넣고 그리고 선을 안쪽으로 넣어서 요즘엔 기술이 좋아서 안쪽에다 여기다 딱 붙여요. 이 마이크가 밖으로 나오면 너무 방송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음향팀 감독님이 있어서 이 박스로 계속 이걸 모니터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사에서도 높은 분이 오시면 어디 부분을 따야 될지를 현장에서 그러니까 계속 저하고 선생님하고 있는 거를 다 듣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똥 싸러 가야 될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뭐 맨날 먹는 프로인데 여행하면서 그럼 이제 화장실 갈 때 이 고성능 마이크로 이 모든 소리를
제가 예전에 처음 방송할 때 몰랐어요. 다 듣는 거예요.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끄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각자 차로 이동하는데, 차로 이동할 때도 저게 그거 기계랑 가까이 있을 때는 제가 차에서 하는 소리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그걸 알기 시작하면서 들리지도 않은데도 약간 노이로즈가 걸리는 거예요. 듣고 있겠지? 그러니까 사람이 좀 이렇게 풀어져야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여성분들도 다 그렇잖아요. 오늘 이 옷 이쁘게 입고 안 그런 분도 있죠. 안 이쁘게 입고 온 분도 있어요. 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편한 게 최고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정말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옷도 이쁘게 입고 화장도 뭐 이렇게 하고 막 했어. 그런 때가 있지만 또 그냥 풀어질 때가 있잖아요. 또 사람이 그렇게 풀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풀어질 때 이 소리가 다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계속 날이 서 있는 거예요. 네. 듣고 있겠구나. 그럼 화장실을 갈 때도 어떻게 해? 막 급한데? 그럼 원래는 바지만 벗으면 되는데 바지 벗고 마이크 뭐를 눌러야 끌지는 모르겠네. 난 똥이 나오겠는데 이게 뭐를 막 그러면 막 그냥 거기 배터리를 빼버리는 거예요. 이 소리 들어가는 게 싫으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사람 유형이에요. 여자분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막 자기 이렇게 소변 볼 때 막 그런 소리 나 이렇게 누가 듣는 거 싫어. 그러니까 뭘 한다고요? 노래를 한다고요? 소변 보면서 비 내리는 호남산 또라이 완전 상 또라이죠 그냥. 그 여자 노래할 땐 지금 소변 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어떤 여자분도 그냥 이거는 개인차예요. 여자분도 뭐 인간이 뭐 다 먹고 싸고 그러는 거지 무슨 뭐 이건 뭐 다 똑같은 거야 뭐 이러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건강해요. 근데 나 그래도 나 이런 거 나 좀 그래. 나 좀 나 이렇게 나 좀 그래. 나 잊지 말. 나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모르지? 이렇게 하면서 똥 쌀까? 그러니까 그거에 유난히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소변 보는 소리 남이 듣는 거 민감하고, 내가 대변 보는 것도 그렇고, 뭔가 내 상처, 내 열등감, 내 과거의 트라우마, 나만 알고 있는 비밀, 그게 사람들마다 살면서 생기거든요. 그거에 되게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방송에서 그게 민감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계속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신경을 쓰는 거예요. 12시간 정도를.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때 제 과거가 보이더라고요. 지금 방송 얘기가 아니고 인생 얘기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그 마이크가 저한테 딱 찾아서 내 모든 걸 다 듣고 있다고 느낀 그 어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이크가 누군가에겐 열등감이에요. 누군가에겐 죄책감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상처야. 그게 사람마다 다 그 마이크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첫 그 마이크, 나를 항상 감시한다라고 생각하는 마이크가 열등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엄청 밝았거든요. 지금은 밝은 게 진짜 없어진 거예요. 어렸을 적에는 그냥 이렇게 길을 걸어간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걸어갔죠. 그리고 애들이 이렇게 손을 들 때 난 항상 이렇게 좀 상상이 되죠? 네, 그런 애들 있잖아요. 공부 못하고 외로워서 막 밝은 척하는 애들 있잖아요. 막 친구들 많고 막 완전 그런 애. 근데 지금은 그게 완전히 없어진 것 같아요. 거의 한 99%는 없어졌나 봐요. 그게 너무 심했어요.
너무 심했는데 왜 심해졌냐면 원래는 한 바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난 원래 한 바퀴 정도야. 근데 이게 3바퀴에서 5바퀴가 된 거예요. 그 이유가 생긴 거죠.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다 똑같아요. 부잣집에 가난한 집에 이런 구분이 없어요. 공부 잘하는 애 못하는 애 이런 구분도 없어. 엄마 이혼한 애, 뭐 할머니 밑에서 자라는 애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그땐 다 그냥 우리 친구야. 종교 너 뭐 니네 뭐 교회 다니네 뭐 절 다니네 없어. 그냥 너는 내 친구고 우리 반 아이고 그냥 이걸로 우리가 친하던 때가 있어요. 인간 사회에서. 근데 나이가 먹으면서 이게 갈라지기 시작하잖아요. 아, 쟤네는 부잣집 아이구나. 아버지가 쟤네 집은 없구나. 쟤네 집은 엄마가 이혼했구나. 아, 우리 아버지는 장애가 있구나. 아, 우리 집은 가난하구나.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사이가 안 좋구나. 쟤네 엄마는 2번째 엄마구나. 이런 게 사람이 크면서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희한하게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고 아이가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눈치가 빠르고 여린 아이들이 그것을 가장 잘 받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눈치 빠르고 마음이 여리고 이런 사람이 있고 눈치도 없고 개념도 없고 피부도 두꺼운 사람이 있어요. 상처도 잘 안 받아. 자, 오늘 여러분의 기질을 한번 알고 싶어요. 강사님, 저는 좀 눈치도 보고 주변도 이렇게 살피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진 않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고 좀 전 상황을 살펴요. 손 들어보세요. 자, 봐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손도 옆에 사람을 쳐다보다가 든단 말이에요. 이게 뭔 지랄이냐 말이에요. 아니, 지가 그러면 지가 들면 되는데 왜 옆에 여자 눈치를 보고 나 그런 사람이야? 이게 뭔 야, 나 진짜 아니, 자기가 그런 사람이냐고 묻는데 그것도 옆에서 물어보잖아요. 오빠, 나 그런 사람 맞아? 강사님, 저는 남의 눈치 잘 안 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고 뭐 남들 감정 그렇게 뭐 고려하는 편은 아니에요. 뭐 손 들어보세요. 아니, 들어보세요. 제가 면상을 좀 보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이 손 드신 분들의 공통적 표정이 뭔지 아세요? 저는 이게 너무 부러워. 왜냐하면 평생을 눈치를 본 것 같거든요.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됐지? 이거 어떻게,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여러분 강연 되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래 보여요? 제가 보기에 저는 최고의 성과를 내는 지점이 어디야를 계속 살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목소리를 다 바꾸는 거예요. 편안하게 얘기하라 그러면 아마 그냥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뭐 안녕하세요. 뭐 안녕도 하기 싫어. 그냥. 이건 진짜. 지금 이 웃긴 건 진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습관이 돼버린 거야. 그런 며느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막 분위기 좀 맞추려고 하는 며느리들 있잖아요. 추석 때 가서. 예? 막, 어머니! 너무 오래 사신다. 박수를 지랄 외쳐요, 지금 박수를? 미쳤나봐? 아니, 그런 며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직장 생활할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별로 이렇게 남의 감정을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뭐 나도 출근했고, 너도 출근했고, 내 할 일하고, 네 할 일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고, 분위기를 맞추려고, 안녕하세요, 대리님. 뭐, 이렇게. 그러시구나. 힘들겠다, 씨.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저는 눈치를 보다가 이게 습관이 돼버렸나 봐요. 그때 처음 눈치가 생긴 거죠. 우리 아버지는 귀가 안 들리는구나.
우리 아버지는 말하는 게 다른 사람하고 다르구나. 근데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문제인지 아닌지가 결정되거든요. 이혼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별 자체가 문제도 아니야. 사별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냐, 이게 곱하기 돼서 최종 값이 나온다고요. 근데 이런 말을 못 들은 거죠. 그냥 어렸으니까. 누가 말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알아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냥. 이게. 그래서 어쩌면 저는 이런 말들을 여러분하고 계속 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연이 여러분의 소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분이 이랬어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지금 일은 제 사연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런 집 있잖아요. 아우 참 사연 많아 저 집은. 어떻게 바람 잘 날이 없냐 진짜. 어떻게 너무 척박한 데서 태어났어 얘가. 근데 사연으로 너무 어두운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사연으로 자기의 사명이 될 수도 있겠죠. 저는 그게 열등감이 돼버린 것 같아요. 아버지의 장애가. 우리 집이 화목하지 않다는 게. 그래서 그게 계속 저를 녹음하는 거예요. 검열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에서 검열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이크를 끄는 기술을 배우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피곤한 거예요. 왜? 긴장해야 되니까. 바른 척 해야 되니까. 착한 척 해야 되니까. 소문이 새나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사는 거죠. 10년, 20년, 30년.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 또 자기 급한 일이 있을 때 그냥 소리가 나면 되는데 또 그걸 못 견디니까 거기서 또 막 배터리 빼다가 그냥 퍼포먼스 되고 막 그러는 일이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나타나고 직장 생활하면서 나타나고 연애하면서 나타나고 자식을 기르는 부모가 되면서 나타나고 사장이 되면서 나타나고 같이 사업하면서 나타나고 더 심각한 건 남에게는 절대 티 안 내고 자기 안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자유로워질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지하철을 탔어요. 이렇게 습기가 많았던 그때도 8월이었던 것 같아요. 회기역에서 제가 탔는데 학교가 회기역에 있어서 신설동 제기동 이쪽으로 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뱀처럼 저를 보더니 이렇게 그 사람들을 많은 데를 뚫고 제 옆에 딱 뒤에 붙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제 뱀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 아저씨 생긴 건 기억이 안 나는데 눈빛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되게 기분 나쁜 그러더니 제 뒤에 오더니 이게 제 엉덩이 쪽에 자기 손을 이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자기 엉덩이라고 착각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 아저씨가 신설동인가를 지나는데 제 엉덩이를 싹 이렇게 만지더라고요. 놀랍게도 살다가 힘든 날은 시간이 천천히 가거든요. 그 아저씨 느낌이 다 느껴지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꽉 찬데도 마치 핀 조명 하나만 주고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제가 어떻게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 뭐라고 해야지?
내 엉덩이야! 이래야 되나? 네 거 만져! 이거 뭐라고 해야지,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 말도 생각나지 않고 시간만 천천히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욕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지하철에서 누가 욕을 하니까, 근데 그 사람을 딱 잡을 용기나 뭐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해도 못 하겠는 거예요. 해병대 갔다가 제대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그리고는 이제 그 아저씨는 진짜 뱀처럼 내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엄청난 마이크가 저한테 딱 붙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주 고감도에 24시간 붙더라고요. 계속 모든 거를 다 듣는 것 같은 거예요. 저한테 붙은 두 번째 마이크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가정에서 생긴 아버지의 장애와 엄마 아빠 사이에 대한 것으로 생긴 거, 두 번째는 그 아저씨로 생긴 거. 안 없어지더라고요. 휴학하려고 그랬어요. 그 사람 잡으려고. 그래서 막 머리에서 시뮬레이션도 해요. 도끼로 그 아저씨 손을 자를까? 더 화가 나는 게 뭔지 아세요? 잘랐다고 생각했는데 분이 안 풀리는 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시간을 돌릴 수도 없고. 내가 뭘 잘못했지? 막 계속 이런 마이크가 붙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죠. 저만 알았어요. 그러다가 그 마이크가 떨어진 일이 벌어진 거예요. 4학년 때 성차 심리학이라는 수업을 하는데 여자 남자의 뭐 차별에 대한 뭐 토론인데, 뭐 여학생들이 뭐 성추행을 당하는 일들이 많은데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사회가 그걸 찾아서 도와줘야 되느냐, 아니면 여성들이 좀 용기 있게 말을 해야 되겠냐, 뭐 이런 거에 대한 토론이었어요. 근데 그때 학교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여학생들이 담배를 태우면서 등교를 하는 첫 시작이었어요. 그전에는 이제 담배를 피워도 이제 뒤에서 좀 이렇게 피웠는데 그냥 아침에 가방 메고 이제 등교하면서 담배를 태우면서 정문을 통과하던 첫 시작이었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이제 복학생들이 군대 갔다가 와 보니까 세상이 바뀐 거야. 여학생들이 담배를 피면서 등교를 해? 그래가지고 이 되게 꼰대 같은 애가, 그 여학생이 그러니까 이제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 담배 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학생이 왜요? 왜 꺼요? 그러니까 끄라고. 야, 끄라고. 아니 왜 끄냐고요? 내가 피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 여학생 뺨을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넘어지니까 이 학생이 다리로 또 이렇게 막 했나 봐요. 난리가 난 거예요. 학교가 여자 남자로 완전히 나뉘었어요. 너는 총학생의 여총학생의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해라. 막 대자보 붙고 막 남자들은 지금 여자애들이 완전, 그러니까 막 여자 남자 극한 혐오로. 그 시절에 이제 저는 이 아저씨에게 터치감이 한번 이제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수업에서 이제 요런 문제로 토론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어떤 남학생이 손 들고 그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경제학부 몇 학년 누구입니다. 우리 여아구들 어찌나 용기가 좋으신지 아침에 등교하면서 담배를 피면서 등교를 하십니다.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런 대단한 용기로 본인이 성추행 당한 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사회가 그런 용기 있는 여성을 찾아서 시간과 인력을 낭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하고 얘가 잘 딱 앉으니까 여학생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갑자기 이 사건이 생각이 나면서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손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성악과 4학년 김창옥입니다. 예비역입니다. 해병대 전역했습니다. 근데 저는 2001년 여름 신설동에서 한 아저씨로게 이런 사건을 당하게 됐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 이 순간도 이런 말을 하는 게 정말 창피해 죽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끝나고 수업을 마치고 저 뒷문을 열고 나갈 때 우리 여아구들이 3, 4, 5 짝을 지어서 저 오빠 당했대라고 말하는 분위기가 연출된다면 전 이 수업을 폐강하겠습니다. 3학점짜리입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해병대에서 안 죽을 만큼 맞아본 남자도 엉덩이 한 번 갖고 이러고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문화에서 여자로 태어나서 나 성추행 당했으니 나 좀 도와주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발표하신 학형은 상당히 미소년처럼 생기셨는데 아저씨한테 한번 당해보세요. 그렇게 편안한 얼굴로 그런 말씀하실 수 있는지 심히 궁금합니다. 하고 자리에 딱 앉으니까 토론을 하라고 그랬는데 간증을 해버렸네요, 제가. 그리고는 너무 충격적인 얘기여서 아무도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교수님도 그냥 가만히 있고 남학생들도 가만히 있고 여학생도 가만히 있고 이 정막이 몇 초 흐르더니 여학생들이 휘파람을 불면서 박수를 치면서 공중으로 휴지를 날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막 책상을 두들기더니 막 환호를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교수님이 여성분이셨는데 저한테 오더니 내용이 너무 좋다고 이거 학회지에 실어보자는 거예요. 성악과 4학년 김창호 그는 당했다. 그러나 그는 이겨냈다. 선생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의 엉덩이 사건을 모든 학우에게 알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여학생들이 저한테 제 등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그랬을까요? 몇 명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에이스 크래커하고 산도하고 이런 거 사가지고 하면서 오빠 엉덩이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빠. 그런 거 갖고 신경 쓰시면 험한 세상 살기 어려워요 오빠.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대리 출석해드릴게요 오빠. 그러고는 막 자기네 리포트 막 여자애들이 주로 꼼꼼하게 쓰니까 막 그것도 뭐 시험 볼 때 뭐 복학생 잘 모르니까 빌려주고. 제가 그날 뭘 알았냐면 그 아저씨에게서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그 아저씨를 만나서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을 끊어도 그 사건으로부터 내가 해방이 되지 못하겠는데, 그래서 더 열받는데, 그 아저씨를 만나지도 않고 그 아저씨를 용서하지도 않고 그가 나에게 용서를 빌지도 않았는데 나는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그 시간으로부터 멀어졌는데 그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해방은 했는데 독립은 못했다고 말해요. 정말 자기 스스로 서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는 끝나고 나왔어요. 근데 나는 내 스스로 못 서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를 만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전 해방이 된 느낌을 확실히 받았어요. 자, 그 증거는 뭐예요? 그 사건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말하는 거를 슬프게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하면 저글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건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졌다는 증거거든요. 그리고는 오히려 이게 다리가 되어서 누군가의 상처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마이크를 딱 잘라버리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자기만 알게 계속 누군가가 나를 도청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방송에서 예능은요 24시간 카메라를 돌려요. 그래서 집에 관찰 카메라를 달잖아요. 나를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 그 사건이, 그 열등감이, 그 상처가, 그 트라우마가. 근데 저는 우발적이었지만 그때 그 상황으로부터 해방이 돼버린 거예요. 마이크가 꺼지고 카메라가 꺼진 거죠. 여러분, 나는 돈도 큰 부자는 아니지만 나 먹고 살 만큼 있고, 나 직장도 있고, 나 가정도 있고, 나 뭐도 있고, 나 뭐도 있는데 인생이 필요 이상으로 피곤하다면 어쩌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달아났거나 아니면 내가 끄지 못했던 나를 계속 감찰하고 검열하는 이 마이크나 카메라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게 열등감일 수도 있고 상처일 수도 있고 자기만의 어떤 아픔일 수도 있어요. 그것에서부터 해방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드릴게요. 거기에서 해방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에는 그게 나를 잡았는데 이제는 내가 그거를 때에 따라 필요하면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다리로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전 이제 그 아저씨 안 만나도 돼요. 뒤졌겠죠, 어디서 뭐. 그리고 또 나중에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있어요. 근데 또 그게 전부가 돼버렸어. 그리고 마음이 여리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리고 마음의 피부가 얇은 사람일수록 그것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그것만으로 된 게 아니라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상처가 그 마이크를, 카메라를 계속 보고 있는 게 또 무언가를 넘어뜨리고 또 무언가를 넘어뜨리고 계속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으면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만한 옷이 있어요? 없잖아요. 오늘 이 자리 만석이거든요. 티켓이 아시겠지만 2, 3주 전에 다 팔렸어요. 근데 지금 자리 비어 있죠. 옷이 없어가지고 못 온 분들이에요. 옷을 계속 사도 옷이 없다면 옷이 없는 게 아니죠. 취향이 없거나 마음이 목마른 거래요. 물건을 계속 사고 택배를 계속 시켜도 쓸만한 물건이 없다면 그건 물건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취향을 모르거나 마음이 목마르거나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언젠가는 점진적으로 좋아져서 필요 이상의 물건을 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경험하셨겠지만 우리는 옷을 어떻게 입냐면 보통 입는 것만 입게 되죠. 그쵸? 지금 입는 거 이거 좀 사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좀 사야 돼, 진짜. 여기 주변에 백화점 많거든요. 강남, 신세계도 있고. 물건은 왜 많이 사면 안 되는지 생각해 봤거든요. 물건은 결국 시간 주고 산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을 아껴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살다가 코로나가 왔고 이 코로나가 끝나도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또 다른 코로나는 또 올 거거든요. 결혼하기 전에도 힘들고 결혼해서도 힘들어요. 애가 안 생기면 힘들고요. 애가 생기면 또 다른 힘듦이 있어요. 결혼 생활도 힘들고 이혼해도 힘들어요. 삶은 죽는 그날까지 그 코로나가 계속 우리를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 한 1년 반쯤에 약간 정말 조금 너무 극단적인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내가 이때까지 이걸 이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다 사라져 버렸고 언제 이게 돌아올지도 모르겠고 난 이거 외에 할 줄 아는 게 없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일도 없고 일도 하기 싫고 살다가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올 수 있잖아요. 그런 날이 오면 일단은 살다가 우리의 삶에 코로나 제2, 제3, 제4, 제5의 변형 코로나들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마치 추운 겨울 빙판길을 거닐다가 넘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똑같아요.
여러분 빙판길에서 여성분들 넘어져 본 적 올 겨울에 뭐 넘어져 본 적이나 몇 년 전에 넘어져 본 기억 있죠? 그리고 희한하게 예쁜 옷을 입은 날 잘 자빠져요. 놀랍게도 거지같이 옷을 입은 날은 잘 자빠지지 않아요. 그때는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예쁜 옷 입은 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존심이 센 날 꼭 넘어져요. 인생이 잘 나갈 때 넘어지고, 영광이 있을 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근데 그때 넘어질 때 우리는 안 아프잖아요. 쪽팔리니까. 이때 제일 먼저 하면 안 되는 게 벌떡 일어나려는 거래요. 벌떡 일어나다가 어떻게 돼요? 또 넘어져요. 왜 그러죠? 자, 넘어졌어요. 삶을 살다가 심하게 넘어졌어요. 이미 충격을 심하게 받았는데요. 우린 그걸 모르는 거래요. 왜요? 두 가지 이유에서. 첫 번째, 부끄럽거나. 두 번째, 추우니까. 여러분, 자기가 상처받은 것도요, 사랑받아야 알아요. 내가 사랑도 받아보고 케어도 받아봐야 내가 상처받았었네. 근데 너무 추운 환경에 인간의 마음이 살잖아요. 자기가 아픈지를 잘 몰라요. 뼈는 부러졌는데. 그러니 우리가 너무 삶에 추운 곳에 살았다면 우린 넘어졌을 때 뼈가 부러지고 줄이 끊어졌는데도, 그리고 자존심이 센 사람은 또 자기가 마음이 아픈지 잘 몰라요. 그럼 최악이 뭐예요? 자존심은 센데 사랑은 못 받는 경우. 그러면 우리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부러졌는데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또 자존심이 세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벌떡 자기의 삶을 다시 세우려고 해요. 야, 내가 여기서 이럴 사람 아니지. 나 이대로 못 죽어. 하고 벌떡 일어나려고 해요. 그러다가 다시 넘어져서 심각한 지경에 이른대요. 그러면 삶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우리가 삶에 넘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문가들은 잠깐 죽은 척하고 그대로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인 역사가 벌어져요. 누군가가 와서 괜찮으세요?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거나 쌩 까고 다 사라져요. 그럼 그때 조심히 가방을 이용해서 이렇게 일어나래요. 너무 지혜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성분들 너무 매력 있으시면 길거리 지나가다 자빠지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막 도와주려고 하고. 근데 또 매력이 좀 질서 안 지켰다 싶으면 그냥 가면서 대박 씨.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지. 세상 홀로 서야 돼. 사회에 너무 의지하면 안 돼. 자, 그러면 사라지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 잠깐 죽은 척하고 있어라. 죽어라가 아니에요. 죽은 척하고 잠깐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눈 감고. 계속되지 않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도움의 손길이 오거나. 사람이, 야생동물이 상처를 입으면 깊은 동굴에서 가만히 오래 있어야 이렇게 호흡이 골라지면서 약간 샘물이 고이듯이 고이는 거거든요. 그때 조심히 일어나면 돼요. 마치 극장이 어두워졌을 때랑 똑같아요. 극장 들어갔는데 어둡죠? 저희가 극장 간 지도 너무 오래됐으니까. 어두운데 꼭 늦었을 때가 문제예요. 좀 미리 가면 불들 좀 켜져 있잖아요.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막 CGV 좋고 막 이러니까. 근데 뭐 꼭 늦을 때가 있어요. 아무거나 보자. 야, 빨리 그냥 아무거나 봐. 그냥 뭐 시간 맞는 거 봐. 그래가지고 늦어가지고 막 광고 나오고 막 하면 막 뛰어가다가 갑자기 들어갔는데 눈이 안 보여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휴대폰을 이렇게 밑으로 비친다? 이거 지뢰하는 거 아니에요?
삶을 갑자기 밝힐 수 없다면 역설적으로 눈을 감아야죠. 되게 말이 안 되죠. 내 삶이 어두운데 구원자가 내 삶을 비춰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당황해서 자기 갈 길을 가려고 하다가 우리는 바로 앞에 낮은 계단에 툭 하고 넘어져서 나초 그 애기 설사 같은 거를 소스를 쏟고, 그러면 여기에 이거 그냥 패션인 것처럼 이렇게 나초 소스하고 콜라 다 쏟아줬고 2차, 3차 문제 생기고 인생은 그와 비슷하다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서 마음을 차분히 하고 눈을 감으면 과학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눈의 동공이 조리개가 확대가 되어서 똑같은 빛의 양인데 더 많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갈 만한 고길 정도는 보이는 거예요. 보여야 길을 걷죠.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삶을 걸어가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밖에 안 되지. 너무 어두우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넘어지고. 그러니 차분히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는 거죠. 자, 요즘 운동 다시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헬스클럽에서 제일 많이 하는 운동이 뭔 줄 알았어요? 뭐 같아요? 러닝머신. 또요? 태어나서 한 번도 헬스클럽 가본 적 없죠, 여러분? 전 최근에 알아냈어요. 사람들이 헬스클럽에서 저를 포함해서 제일 많이 하는 운동은 핸드폰 보기더라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벤치프레스 한 7개 하고 바로 핸드폰 보고, 스트레칭 하고 바로 핸드폰 보고, 이거 아예 러닝머신 할 때는 놓고 계속 보고, 그러면서 이런 영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어폰 끼고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전에 실제로도 봤고요. 봉은사에 매화가, 홍매화 엄청 예쁘거든요. 그 홍매화를 보러 갔는데 이제 절 앞에 가면 이렇게 막 그 상 큰 거 막 이렇게 이거 있잖아요. 그걸 지나가면서 이제 이렇게 하신다고요. 근데 그분이 핸드폰을 갖고 이렇게 그래서 거기 이번에 규제 풀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샤넬 핸드백 있었고 그래 그거 풀린다고 그러지 김 실장. 그러더니 이제 그 상 앞에 가더니 핸드폰을 손 간에 가운데 껴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엄청 정성스럽게. 그러더니 김 실장 5시야 약속 기억하고 거기 박 사장님하고 와 이번에 중요한 건이니까. 그리고 또 한 번은 교회 갔는데 교회 그 장의자가 있잖아요. 거기 어떤 권사님이 무릎을 꿇고 막 이렇게 주여 아버지 주여 막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핸드폰을 이렇게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핸드폰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아버지 박 권사 그래서 그 교회 문 이렇게 여는 문 있잖아요. 거기 나서 아니 기도 중인데 급하게 말해 개인 기도 그리고 다시 와가지고 기도 놓고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제가 그거를 거의 한 달 사이에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깨닫는 바가 있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이 이렇게 되어가는구나. 기도도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해야 불안하지 않는, 오히려 더 잘 되는. 운동할 때도 그 모든 공간에 나와 그것만 오롯이 있는 것들은 점점 사라져 가는구나. 차를 마실 땐 가끔은 차만 마시면 좋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차를 마실 때 예를 들어 이거 뭐 차라고 생각할게요. 차를 마실 때 이렇게 해야 향이 슉 내려가요. 근데 우리는 차를 마시면서 미친놈
차를 마시면서 미친놈을 생각하면 우린 미친놈을 마신 거거든요. 차를 마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눈이 감긴 게 아니에요. 계속 눈을 뜨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안 보여. 시야가 좁아요. 조리개는 더 닫혀 있어. 삶을 살다가 어두운 날이 올 때 우리는 기도할 땐 기도만 해야죠. 산책을 할 땐 산책만 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그게 기도의 기본 특성이거든요. 그거 할 땐 그것만 한다. 걸을 땐 뭐만 한다요? 걷기만 한다. 저기 목적지에 가려고 걷지 말고 걸을 땐 걷기만 한다. 네. 자, 이거는 이것대로 좋은 운동이에요. 네? 이거는 이것대로 좋은 운동인데 추천하는 거예요. 걸을 때는 걷기만 해봐라. 차를 마실 땐 차만 마셔봐라. 음악을 들을 땐 음악만 들어봐라. 그러면 마음의 조리개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스스로의 지혜가 훨씬 더 선명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힘든 날, 살다가 어려운 날 올 때 갑자기 이거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언제 해야 돼요? 평상시에. 사건이 생겼을 때 하면 이미 좀 늦은 감이 있어요. 효과가 많지 않아요. 평상시에.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언제요? 평상시에. 자기만의 기도법인 거죠. 그 기도 시간을 지키면 그 기도가 여러분을 지켜주는데 아주 큰 도움을 드릴 거예요. 오빠가 여러분의 삶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미 경험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여러분이 지킨 게 60에서 70%는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이 그 오빠를 지키면 그 오빠가 여러분을 지켜줄 확률이 7, 80%. 좋은 음식을 정기적으로 먹는 걸 지킨다면 그 음식이 우리의 몸을 지켜주는 게 7, 80%. 운동 시간을 지킨다면 그 운동이 우리의 건강을 지킬 확률이 7, 80%. 그러니 아무것도 내가 지키는 게 없이 삶의 절대자를 향해서 자기의 삶을 지켜달라고 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별일이 생기지 않으면 신은 죽었다고 말하는 그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죠. 이건 종교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철저한 일상에 대한 문제죠. 그리고 뭐 한번 1년에서 2년, 3년은 지켜보는 것을 해보는 게 좋죠. 난 그 시간에는 보통 이걸 한다. 나는 그 주간이면 보통 이런 걸 한다. 결혼에 관심이 없는 딸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해가 바뀔수록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 사연이 기가 막힙니다. 첫째 사이가 있음에도 둘째 사이를 바라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네요. 결혼을 강요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제가 이렇게 짝으로 맞을 수 있나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진짜 만약에 이게 따로따로 오신 분이라면 이거 진짜 너무나 운명 같은 일이고요. 이거 솔직히 손 들으실 수 있어요? 이 사연 보내신 분들 한번 지금 손 들어 보셔요. 아, 같이 오셨구나. 야, 대박 대박. 같이 오셔서 섞여서 있는데 제가 두 개를 뽑은 거예요. 아, 자, 마이크 한번 우리 일단 어머니에게 한번 주시죠. 자, 어머니는 결혼에 관심이 없는 딸. 이거 왜 관심이 없을까? 지금 따님의 나이가 올해 몇이 됐나요? 내년이면 40입니다. 아, 40. 어머니 목소리를 들으니까 딸이 많이 삶이 힘들 것 같다라는 게 좀 무리한 추측을 해봅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 약간 제가 잘해주거든요. 네, 어머니 그렇다면 더 무서운 일이네요, 어머니. 자, 어머니. 그러면 지금 첫째는 결혼을 했나요? 첫째 네, 딸은? 작년 41에 했습니다. 41에. 네. 그럼 딸 둘이세요? 아들 있습니다. 40에 난 아들이 올해 28인데 효자입니다. 딸도 아. 효녀고요. 아, 그러셔요. 어머니는 딸이 결혼 얼른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나이 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도 40이라는 게 제가 의무가 아닐까 부모로서 부모로서.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와서. 알겠습니다. 따님한테 마이크 한번 줘보실까요? 저는 처음에 사연이 이건 줄 알았어요. 첫째 사이가 있음에도 둘째 사이를 바라는 엄마. 엄마가 재혼하라는 건가 이게? 이게 뭔 말이지 그랬거든요. 근데 뒤에 읽어보니까 이제 언니가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사이가 하나 있는데 엄마는 또 나에게 결혼을 하라고 막 하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따님은 결혼에 대해서는 조금 아예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생각은 있는데 마음에 드시는 대상을 아직 좀 못 만나신 거예요? 어때요? 후자인 것 같고요. 음. 근데 진짜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주변에서 많이 다 친구들도 했고, 그다음에 진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엄마가 계시지만 엄마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질문하는 거에 답변하실 수 있다면 해주십시오. 엄마가 결혼하고 사는 걸 보면서 나는 결혼 얼른 하고 싶다. 빨리 하고 싶었어요. 엄마 아빠는 보고. 엄마 아빠는 사이가 좋으셨군요. 네. 그래요. 그러면 보통은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으면 나도 엄마 아빠가 사는 거 보고 너무 좋으니까 나도 결혼해야지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게는 되는데 그러진 않으셨어요? 나도 엄마 아빠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있었던 그렇게 것 또 생각을 가지고 된 거네요. 저렇게 나도 너무 이상적이면 그럴 수 있죠.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 아빠가 너무 좋아. 그러면 내가 저런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보통 그때 저런 남자를 만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난 저런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좀 따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좋으니까 내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렇게 못 살 바에는 나 그냥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자, 요 방향으로 가신 거네요. 그쵸? 희한하네. 희한하네. 미국 가서 야 미국 너무 좋다. 한국을 우리가 더 발전시키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미국처럼 될 수 있을까? 기왕지사 그렇게 못 될 바에는 이렇게 분단 국가로 계속 사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군요. 그래요. 어머니는 근데 결혼하셔서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따님이 네. 결혼하길 바라시겠네요. 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아빠가 갑자기 가셔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이제 거기에 대한 것 때문에 결혼에 대한 생각을 없는 건지 늦추는 건지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따님이 몇 살 때요? 8년 전에 가셨거든요. 아버지가 좀 젊으실 때 돌아가신 거네요. 8년 전에 가셨는데 전 아이들이 이제 충격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러는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너무너무 사이가 좋고 난 아빠가 좋고 우리 집안의 느낌이 좋은데 이게 뭔가 준비를 해도 힘든데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갑자기 시술 받다가 아, 심장 쪽으로 해서. 그러면은 이제 그게 엄청 그럴 수 있죠. 저희 강아지가 14살이 됐거든요. 근데 강아지의 평균 수명이 15살이래요. 근데 이제 강아지를 볼 때마다 제가 마음이 좀 약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년 남은 건가? 어려서 제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원래 강아지도 좋아했지만 집안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게 강아지한테 갔나 봐요. 그래서 집에 오면 바로 책가방을 빡 던지고 제일 먼저 브로커 안에 있는 개한테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희한하게 개를 좋아하잖아요. 개 냄새가 잘 안 나요. 근데 개 싫어하잖아요. 개 냄새가 되게 많이 나요. 근데 개 좋아하면 심지어 약간 그걸 꼬순내라고도 해요.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는 이제 개하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집에 오는데 아버지하고 친구분이 이제 개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기에 그래서 이제 고양이를 키웠는데 제가 또 모든 동물이 자기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을 다 알아요. 걔네가 말을 못하니까 그 감각이 더 좋아요. 근데 제가 고양이 막 진짜 물고 빨고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잘 때 항상 제 등에서 살을 이렇게 부딪히고 잤거든요. 근데 어느 날 또 얘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쥐 많으니까 이제 쥐 잡으려고 해놨는데 이제 이 친구가 그거 먹고 너무 괴로우니까 마당에 숲 안에서 이제 죽어 있었어요. 그때 어린 마음이 되게 여린 편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사람은 죽는구나. 사랑은 영원할 수 없구나. 영원할 수 없고 언젠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떠나는 사랑이라면 시작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내가 상처받지 않는다. 나는 이 상처를 다시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는 이제 제 경우에는 이제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제 반려동물들에 대해서 마음을 싹 닫아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는 엄마가 또 데려왔어요, 걔를. 근데 이제 제가 정들까봐 어디를 안 볼까요, 걔? 눈을 안 보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엄마가 밥 갖다 줘. 예전에는 사료 안 주고 짬밥 했거든요. 갈치 뼈대기랑 막 이런 거. 줄 때도 이렇게 주는 거죠. 눈 보면 정들까봐. 어쩌면 주변에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고 또 우리 따님한테 호감을 표하는 남성이 있어도 선생님이 마음에 정말 저 사람이 너무 좋으면 우리는 더 거리를 둬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마음이 없는 애들이면 뭐, 야 그냥 나와 뭐 먹어 새끼들아. 마음이 없으니까, 에? 마음이 없으니까 막 더 막 호영호재하고 막 남자들하고. 근데 마음이 정말 생길 것 같고 내가 좋아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러면 눈을 보지 않을 수 있겠죠. 뭐 반려동물에게도 이런 정도인데 아버지에 대한 게 얼마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겠습니까? 또 아버지와의 딸이 사이가 좋았거나 아버지가 엄마랑 잘 지내는 걸 봤다면 더 그러겠죠. 전 딸이 한 명 있습니다. 만약 제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입장이라면 제가 딸에게 할 말은 매우 간단한 것 같아요. 영원하지 않아서 더 소중한 거니까 엄마하고 아빠하고 산 것처럼 아빠가 너한테 그렇게 한 것처럼 너도 그런 사람 만나고 그런 아이 낳아라. 제가 아빠라면 제 딸에게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 그렇게 기억해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꼭 할 것 같아요. 저의 이 슬픔을 잔잔하게 할 사연이 있습니다. 새벽 3시까지 술을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님 뵙고 싶어서 쓰라린 속을 부여잡고 달려왔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혼한 후에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더 밝게, 더 열심히 살아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하고 여행도 하고 강사님 좋은 말씀 들으며 마음의 양식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도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과 공허함이 문득문득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라기보단 강사님 좋은 말씀 듣고 힘을 얻어가고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에게는 황태 해장국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황태 성분이 해장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황태 콩나물 해장국, 깍두기 잘 익은 거에 정말 꼭 잡수셔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어떤 슬픔을 만났을 때 그 슬픔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건 반드시 필요한데, 한편으로는 저는 그 슬픔 안에 그냥 좀 가만히 몸을 담가질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여기에서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근데 그냥 삶을 포기한 담가짐이 아니라 좋은 거 들으면서 이 슬픔에 그냥 있는 거예요. 아침에 운동 꼬박꼬박 하시면서 이 슬픔을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 슬픔을 이겨내려고 하고 극복하려고 하고 쫓아내려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슬픔은 약간 어두움과 같아서 소쿠리로 풀 수 있는 성분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해가 떠야 돼요. 해가 뜬다는 게 무슨 말이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시간이 아니라 좋은 걸 하면서 지나가는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너무 슬픔을 구멍난 소쿠리로 퍼내려고 하지 말고.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 운동하고,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노동을 해도 좋습니다. 이제 제가 사무실을 조그맣게 오픈했는데 여기에서 청소, 분리수거 이런 거 종이 박스 같은 거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거를 하면서 황태장국 먹으면서 본인이 좋아하는 노동이나 운동을 꼭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새벽 3시까지 술 먹기 쉽지 않은데. 여성분이 쓴 건데 약간 군대 동기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부부싸움을 하여서 냉전 중입니다. 속마음을 나누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또 언쟁이 시작될까 봐서요. 언어는 두 가지가 있대요. 1번 입에서 나오는 언어, 2번 비언어적 언어. 비언어적 언어가 뭐죠? 눈빛, 표정, 스킨십, 행동, 이런 게 비언어적 언어입니다. 지금은 입에서 나오는 언어보다 비언어로 남편과 접촉을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부부니까 스킨십, 이렇게 좀 키스가 너무 도덕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마사지, 아니면 남편이 되게 좋아하는 음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말없이 이렇게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있잖아요. 배달 음식. 그게 선생님 거보다 맛있잖아요. 요즘 솔직히 배달 음식보다 음식 잘하기 쉽지 않아요. 네, 정보력이 음식이에요. 별점 많이 준데 찾아내시고. 뭔가 남편이 좋아할. 근데 그걸 한 번 했다고 남편이 변화가 없다고 그만두면 안 됩니다. 몇 번 해야죠. 그러면 남편이 언어를 알아들을 겁니다. 이것도 비슷한 사연인데, 자녀들의 뒷바라지는 어디까지 해야 합니까?
현재 우리 집의 경우는 아들과 딸이 둘 다 재수를 해서 학업 중에 있습니다. 아빠의 퇴직은 3년도 남지 않은 상태라 조금은 버겁게 느껴집니다. 손녀들 봐주느라 여기저기 몸도 아프고 무료하던 일상에서 우연히 유튜브로 대표님 강의를 들으며 힐링이 되었습니다. 한번 뵐 수 있으려나 혼잣말로 흘린 걸 딸이 들었는지 이렇게 강의까지 신청해 주어 오랜만에 이쁜 옷 차려입고 참석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고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와사비 어머니가 그 어머니셨네요. 어쩐지 저 컬러가 일상에서 초이스하기에 과감한 컬러인데 따님이 저 너무 예쁘다고 하기엔 애매하지만 강렬하다고는 말하겠습니다, 어머니. 근데 참 글씨가 거의 여대생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정말 할머니가 쓴 글씨인가 그랬는데 이거 직접 쓰신 거죠? 딸이 썼대요. 딸이 썼대요. 딸은 어디에 있으세요? 밖에. 어머니, 근데 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50, 60, 70이 되어서 내가 저 사람 저기를 한번 나 만나고 갈 수 있으려나? 라고 하는 대상이 우리의 인생에 생겼다는 것은 엄청나게 행운인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훌륭한 게 아니라 어머니 인생에 되게 좋은 게 찾아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먹을수록 그런 게 별로 우리가 없어지거든요. 만나고 싶은 사람도 없고 가보고 싶은 데도 없고, 그러니까는 700만 원 들어서 유럽 여행 갔다 오고 인천공항에서 집이 제일 좋다, 집이 제일 좋아, 집이 제일 좋아, 10만 원짜리 오마카세 먹고 물이 제일 맛있다, 물이 제일 맛있어, 물이 제일 맛있어. 왜요? 먹을 만큼 다 잡숴봤어. 예? 그 수리남처럼 잡숴봤어요, 우리가. 그리고 여행도 가볼 만큼 가봤어. 근데 왜 그런 말을 해요? 내 취향에 정확히 맞는 게 없으니까. 근데 어머니 취향에 정확하게 맞는 걸 찾은 거죠. 유튜브를 들으면서 이건 나 진짜 너무 좋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건 훌륭하다라는 거 이전에 여러분 취향에 맞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너무 영광을 강연자나 스타에게 돌리지 마시고 반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노래나 연기나 강의를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여러분하고 취향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이 멋져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영광의 반은 여러분 겁니다. 그렇지만 44,000원 깎아주지 못하겠습니다. 야, 그러면 21,000원만 받아! 이럴 수 있잖아요. 죄송해요. 그건 안 돼요. 죄송해요. 어쨌든 좋은 일이 이쁜 옷, 이쁜 색깔처럼 피어나신 거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저는 갱년기 이불을 고맙게 잘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으로 형하고 누나들에게, 형하고 누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원하는 만큼의 케어는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너 흔히 말해서 잘 된 거야. 너 전폭적인 지원하고 해줬으면 너 그런 강연 안 나와.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야,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지금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너 얼마나 애썼니? 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야, 너의 결핍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야. 결핍은 선물이야. 너 결핍 없어봐. 지금의 이 자리가 너한테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의도치 않은 상처를 또다시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처럼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너 얼마나 힘들었어. 내가 알지 못하지만 너 되게 힘들었었던 일이 있었던 것 같아. 이제 그 시선은 실질적인 온도이자 햇빛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나중에 본인이 고백해야 좋은 것 같아요. 아, 돌아보니 그때 저의 결핍이 제 인생에 너무 귀중한 자산이자 선물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건 자기 고백죠. 근데 그걸 누군가에게 강요하거나 야, 너 결국 고난이 선물이야.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내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안 됐는데 야, 고난이 선물이라고 생각하자. 이건 너무 억지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그때는 오히려 이 책 말대로 야, 너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 아우, 너무 힘들었을 텐데. 그 논조로 이 제목처럼 바라봐 주다가 결국 나중에 내가 고백하게 되는 말.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그거는, 그러니까 전에 언젠가 어떤 기자분이 그런 말을 질문을 하셨어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살아가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느냐, 강의를 하고. 저도 그 질문을 받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잡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 경우에는 51%는 결핍이었어요. 그리고 49%는 사랑인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한 애정, 세상에 대한 궁금함, 삶에 대한 궁금함. 이게 49%. 51%는 아버지에 대한 결핍, 뭔가 따뜻하고 화목한 그 가정 환경에 대한 결핍. 그게 두 개가 이제 곱하기가 되어서 뭔가 제 에너지원이 되었더라고요. 저는 그냥 제 식으로의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거는 뭐냐면 저는 그걸 숙제라고 느꼈어요. 이미 시간이 지나가 버린 과거 얘기인데 이미 시간이 지나가 버린 사건인데 그게 지금의 나의 현재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 정리해서 다시 한번 소개할게요. 자, 과거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일이라는 거는 필요 이상의 감당할 수 없을 그 양의 충격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랬을 수 있어. 근데 그게 그냥 과거의 그 시간과 공간 안에 머물러 있는 애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의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거의 스토리와 사건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얘하고의 관계 맺기를 새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과거의 사건이, 사고가 지금 나의 삶에 계속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인지나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내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현재에 이러한 그거에 대한 반작용인 반응을 하는구나. 그런 상황이 올 때. 이것을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 단어를 쓸게요. 알아차린다. 이거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도대체 왜 그러는지를 내가 모르고 계속 반복해서 그런 상황이 되면 똑같은 패턴으로 반응하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캐릭터라고 해요. 그럼 그 캐릭터가 잡혀버려요. 그 상황이 오면 화를 내거나, 그 상황이 오면은 되게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나거나, 그 상황이 오면 회피하고 도망가 버리거나. 근데 내가 왜 이러지? 이거 뭐 내 팔자인가? 뭐 내 기질인가?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상황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우리 캐릭터화 돼버린 거거든요. 반응 방식이. 그래서 왜 이런 책이 필요하고 왜 이런 말이 필요하냐. 이런 책을 보고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자기를 봐요. 이걸 미러 효과라고 해요. 무슨 효과요? 미러 효과. 이 얘기는 오프라 윈프리도 한 적이 없어요. 오직 오프라 윈프리. 오프라 윈프리가 한 얘기인데 이걸 미러 효과라고 해요.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책을 보거나 이런 말을 듣거나
아니면 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TV나 영화나 실물로 봐도 그게 보이는 게 있어요. 누가요?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과거가. 그리고 내 안에 울고 있는 내 아이가. 그러니까 그건 거울 효과라고 할 수도 있고 빛 효과라고도 할게요. 왜냐하면 영화에 보면 어떤 지하실 같은 곳에 구멍이 뚫려서 빛 한 줄기가 쫙 이렇게 오면 그 안에 하얀 먼지들이 날리잖아요. 근데 그 부분만 날려요. 그럼 먼지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 다 있는데 빛이 있는 곳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있어야 우리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 빛을 진리라고 하고, 누군가는 그 빛을 이치라고 하고, 누군가는 그 빛을 원리라고 하죠. 그게 뭐 사람의 마음의 원리일 수도 있고 세상의 운영의 원리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빛이 비치거나 거울 앞에 우리가 딱 설 때 나를 보게 되고 내 과거를 보게 되는 거죠. 이게 1단계. 2단계는 뭐냐? 그것을 인정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봤는데 부정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어떤 PD님이 있어요. 늙었어. 늙었는데 제가 PD님 좀 늙었네요. 그런데 뭘 안 해요?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하고 뭘 될까요? 변명? 아주 본인이 한 거니까 잘 하시네요. 변명과 핑자로 시작하는 거 있는데 핑계를 대죠. 변명과 핑계를 대는 거예요. 왜? 자기 얼굴을 봤는데 그걸 자꾸 인정을 안 해. 그리고 자꾸 핑계를 대고, 그리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인정하고 그래야 우리는 변화의 세 번째 단계로 나갈 수 있거든요. 인식했다고 변화하지 않아요. 인정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의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나 변화하고 싶어. 그리고는 변화할 수 있는 어떤 내 안에 어떤 숙제적 훈련이나 외부적 좋은 에너지를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만나면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변화값이 나오거든요. 근데 결국은 내 안에 슬픈 과거를 위로해 주는 게 전 최고봉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내가 나를 도와주려면 처음에 마중물이라는 게 필요해요. 마중물. 이 집이 90년 된 집이거든요. 옛날 이 집에는 저쪽 뒤에 보면 우물터가 있어요. 그러면 펌프예요. 근데 이거 오랫동안 안 쓰잖아요. 그러면 물이 있는데도 못 올라와요. 그때 위에서 물을 한 바가지 부어줘요. 이것을 순수 한글에서 너무 좋은 단어인데 마중물이라고 해요. 밑에 있는 물이 끌어져 올라올 수 있도록 그 물을 마중 나간다는 뜻이에요. 너무 이 단어가 너무 전 좋아요. 마중물. 자, 그러면 뭐냐? 내가 나를 결국 도와주고 나를 결국 보듬어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무 오랫동안 말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중물을 한 바가지 우리에게 부어줘야 돼요. 저는 그게 책이 될 수도 있고, 강연이 될 수도 있고, 종교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상담이 될 수도 있고, 자연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내가 알았다고 해서 내 스스로 자력 발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단계예요. 가벼운 상처면 괜찮겠지만 그 상처의 뿌리가 깊을수록 혼자 하기는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 책에도 보면 되게 컨셉이 좋은 게 오프라 윈프리 혼자 이걸 하지 않아요. 이 분야에 정말 정통한, 그걸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지식과 마음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단짠단짠의 결과가 뭐예요? 좋은 목넘김이라는 거죠. 이 책은 되게 좋은 목넘김이 있어요. 왜요? 너무 학문적인 이 내용들은요, 뻑뻑해서 못 먹어요.
아주 소수의 매니아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그냥 실화적인 뭐 일상만 얘기를 하면 약간 조금 기름기가 너무 많은 느낌인데, 이 책에는 그 단백질과 지방이 아주 적절하게 마블링 되어 있는 책이라고 봐야죠. 이 책에 마지막으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 화해에 대한 것을 되게 중요하게 말하거든요, 책에서. 저는 그걸 숙제라는 단어로 몇 년 전부터 감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하고 아버지하고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상속되고 유전되는 걸 발견한 거예요. 집만, 땅만, 건물만, 빚만 상속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 언어도, 상처도 상속이 되고 유전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저는 어떻게 나타났냐면, 아버지하고의 관계에 그것이 저의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더라고요. 특별히 남자아이들하고. 네. 그러면서 얘네들이 커지면서 더 큰 문제가 생기겠네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는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좀 그렇게 다급해지는 때가 있었어요. 되게 부끄러운 일이죠. 애들을 사랑해야지 막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문제가 커질 것 같은데, 난 참 모자라고 부족한, 아빠라는 말도 어색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야, 이걸 어떡하지? 그러면서 아버지 작년 11월 25일 날 돌아가셨는데, 우연과 운명과 의도함, 이게 섞여서 아버지하고 이제 숙제를 하나씩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원래 유튜브로 하려고 했던 그 아버지 수술하는 걸 찍는 영화 들리나요? 나온 것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코로나 기간 안에 병원에 계셨었는데, 이제 사태가 안 좋아지니까 마지막으로 특별히 가족들 돌아가면서 하루씩 자게 해주더라고요, 병원에서. 이 책에도 되게 비슷한 상황들이 나와요. 어머니하고. 이제 두렵죠. 어색하죠. 그리고 그날은 아버지가 호수를 막 빼버리기 시작하니까 병원에서 아버지의 손, 발을 묶어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른 형제들이 갔는데 단체 카톡방에 그 난리난 상황들을 계속 이렇게 공유하는 상황이었어요. 솔직히 막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두려워요. 어색해요. 근데 그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일지 몰라. 병원에서도 그러고 형제들도 그러는 거예요. 창호가 아버지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아. 그래서 이 단어 정말 중요합니다. 두렵다, 어색하다. 근데 두려움과 어색함을 이기는 방법은 마주치는 것밖에 없다고 그랬거든요. 두려움은 매우 잘 그려진 무서운 그림 같다고 했어요. 언제 없어지냐면 그 그림 앞에 지나갈 때, 이건 그림이네. 그때 알거든요. 그러니까 마주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사라지지, 내가 아무리 도망가도 귀신처럼 날 쫓아와요. 그래서 아버지랑 어색하지만 정말 어떤 일이 막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이제 같이 자게 됐어요. 6인실에 계셨거든요. 코로나라서 병실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근데 보호자 침대는 또 없는 거예요. 네, 그냥 땅바닥인 거예요. 아버지는 침대에 묶여 있고 저는 땅바닥에 밤새 있는데, 아버지가 6번을 깨시더라고요. 이걸 풀으시려고. 그리고 집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 잠깐, 아버지 안 됩니다 하고 이제 눕고, 그 사이에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둘이 잡은 게 내 50년 만에 오늘이 처음이고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구나. 뭐 그렇게 세상을 산다고 어떻게 친아버지와
둘이 같이 자본 게 오늘이 처음이자 오늘이 마지막일까?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그리고 그나마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랑 둘이 자네. 만약에 아버지가 그냥 건강하셨으면 어쩌면 아버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아버지랑 둘이 잘 일은 또 아예 없었겠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쪽지로 아버지하고 글을 저희가 나누는 건데 그걸 이제 핸드폰이 요즘에 있으니까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마지막 사진이 됐죠. 아버지하고 둘이 이렇게 셀카 찍은 게 이제 거의 뭐 없었으니까. 그리고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보통 아버지 돌아가시면 장례 다 치르고 추모공원에 모시고 집에 와서 뭘 하냐면 가족 앨범들을 봐요. 근데 이제 한 번도 못 본 아버지 사진이 여러 장이 나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못 본 아버지 젊었을 때 사진. 그리고 더 그런 게 아버지하고 나하고 둘이 찍은 사진이 단 한 장도 없는 거예요. 단 한 장도. 그러면서 그날 병원에서 셀카 찍길 잘했구나. 뭔가 마주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색하게나마 제 숙제를 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숙제는 오프라 윈프리도 계속해서 말해요. 완성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마주치라는 거예요. 직면해봐라. 대면해봐라. 완성해라. 마스터해라. 문제를 해결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전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고요. 책의 논조도 그거예요. 만나봐라. 용기를 내서 대면해봐라. 그러므로 트라우마의 오래된 강을 끊어라. 전 근데 그게 100%는 아니지만 꽤나 많이 된 것 같아요. 예전엔 아버지 생각만 하면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단어만 떠올려도 뭔가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눈물이 나고 막 감정 상태가 막 이렇게 쑥 들어가는 게 있었거든요.